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있는 백화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 38살 송혜민이라고 해요. 세련된 척 살아도 사실 제 뿌리는 산골짜기 흙바닥이에요. 저희 친정은 팔지도 못하는 땅 하나가 있는 거덜난 집인데 시댁 사람들은 제가 뭔 땅 부잣집 딸인 줄 알고 감나라 배나라 하더라고요. 귀찮아서 그냥 냅뒀더니 그게 스노우볼이 됐네요. 근데 제가 그 커진 눈덩이를 막고만 있었겠나요? 괘씸한 시댁 사람들한테 던져주고 나왔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백화점 매장에서 말끔하게 화장하고 구두 신은 채로 하루를 보내지만 어릴 적엔 흙 묻은 손으로 감자 캐고 고구마 줄기 말리며 살았어요. 태어난 곳은 그나마 읍내 근처긴 했는데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크게 다치신 뒤로는 어머니 고향인 산골짜기로 들어갔거든요. 아버지는 목 쓰셨어요. 원래는 도시 쪽에서 일하시다가 어느 날 공사장에서 떨어지셨죠. 허리랑 다리를 크게 다치셨다더니 병원에선 오래 못 산다고 했고 그 말을 들은 지 얼마 안 돼서 진짜 그렇게 되셨어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나 4학년이었나 정확히는 모르는데 아무튼 반에서 제일 작은 체구였던 제가 엄마 옆에서 상주가 되어 같이 자리를 지켜야 했죠.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 어머니는 친정 쪽으로 이사를 결정하셨어요. 대단한 이유는 없었어요. 거기에 엄마 명의의 땅이 있었거든요. 그 땅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 앞으로 해두셨던 건데 도시에서 전세 살며 허덕이는 것보다야 자기 땅에 살림 차리는 게 낫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뭐 살림 차린다 해도 그냥 시멘트 바닥에 장판 깔고 시작한 거였죠. 옆집엔 텃밭이 있었어요. 감자랑 고추, 대파 같은 거 심어놓고 여름엔 장마 피해서 장작도 쌓아놓고 남들 보기엔 땅 부자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실상은 개발 제한 구역, 말 그대로 그린벨트였어요. 팔지도 못하고 농사도 제대로 못 짓는 말 그대로 그냥 가지고만 있는 땅이었죠. 근데 문제는 그 땅 때문에 헛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너네 집 땅 많다며? 땅 부자라며? 진짜야? 그때는 그냥 쓴웃음을 지으면서 아니야 했지만 속으론 씁쓸했어요. 그 땅 우리한텐 짐이었거든요. 재산세는 꼬박꼬박 내는데 돈도 안 되는 땅 하나 있다고 도시 애들 눈엔 부자로 보였나 보죠. 그런데 제가 서울 올라와서 대학 다닐 땐 매달 방세 빠져나가는 거 보면서 어머니가 그 땅에 집 짓고 사시는 선택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피부로 느꼈다니까요. 저는 장학금 없었으면 등록금도 못 냈고 카페 알바에 행사 도우미까지 뛰었어요. 명절 때 한번 못 내려간 적도 있었어요. 기차비 아끼려고. 그렇게 살다 보니 남자 만날 여유가 있겠어요? 아니, 여유가 없는 것도 있었지만 애초에 만날 수 있었던 기회 자체를 제가 차단했어요. 몇 번 소개팅 나간 적은 있는데 항상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 사람이 내가 집도 돈도 없다는 걸 알게 되면 혹시 내가 짐이 되면 그렇게 마음을 닫았죠. 내가 먼저. 그러다 어느 날 친구 하나가 말하더라고요. 야, 너 왜 그렇게 사냐? 아니, 사람 좀 만나서 웃고 떠들고 따뜻하게 마음 나누면서 살아야지. 너처럼 늘 일만 하다 쓸쓸하게 늙을 거야? 나 같으면 벌써 소개팅 10번은 했다. 아니, 내가 뭐 일부러 그러는 줄 알아? 그냥 괜히 누구 만나도 끝까지 갈 자신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야. 나 같은 형편 알게 되면 실망할 거 뻔하잖아. 애초에 상처받을 일 만들기 싫다고. 아우, 너 진짜 답답하다.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사람들이 다 계산적이지 않다니까. 적어도 만나보고 대화라도 해봐야 할 거 아니야. 자존심만 세워서 뭐가 달라져? 이번엔 그냥 나 믿고 나와. 괜찮은 사람 있어. 그 말을 들은 바로 그 주에 지금의 남편을 소개받았어요. 처음 만났을 땐 사실 별 감흥이 없었어요. 너무 평범하더라고요. 외모도 말투도 옷차림도.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대화가 끊이질 않았어요. 그 사람도 별로 기대 안 하고 나왔다더라고요. 근데 그날 밤 톡으로 이렇게 왔죠. 솔직히 말하면 나도 그냥 밥이나 먹고 대충 얘기하다 헤어지겠지 싶었거든.
아니, 근데 이상하게 자기 얘기는 듣고 있으면 지루하지가 않네. 평소엔 사람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은 좀 다르다. 나도 사실 비슷했어. 소개팅이라니까 억지로 나온 거였지. 큰 기대는 없었거든. 근데 계속 대화가 이어지는 게 신기하더라. 보통은 몇 마디 하면 끝나는데 오늘은 내가 너무 편하게 얘기한 것 같아. 나도 집안 형편 어려워서 대학 때 알바 뛰고 빚 갚고 그런 거 다 해봤거든. 그래서 아마 네 마음이 좀 이해가 돼. 난 조건이나 배경보다 같이 있을 때 마음이 편한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너만 괜찮으면 다음 주에도 볼래?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조금씩 풀리더라고요. 집안, 조건, 형편 그런 걸 안 따진다는 말이 아니라 그걸 사람보다 앞세우지 않겠다는 태도. 제가 오랜 시간 원했던 게 그거였는데 눈앞에서 말해주니까 좀 믿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만남, 세 번째 만남이 이어졌고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마음을 열게 됐죠. 그 사람은 저를 특별하게 대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무시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받아주는 느낌이었달까? 예쁜 말, 화려한 데이트 그런 거 하나 없었는데도 이상하게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한 발 두 발 더 나아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제게 말했죠. 내가 자기 있는 그대로 좋아하니까 나한테는 너무 조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한테 기대도 돼. 그때 아마도 제가 처음으로 짐이 아닌 존재가 된 느낌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언제까지나 그 당시엔 그랬다는 얘기고요. 그 사람한테 마음을 열었다고 바로 결혼까지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진도가 빨랐던 건 맞죠. 몇 번 만나다 보니 서로 알아가는 속도가 빨라졌고 저는 그 사람한테 점점 기대게 됐어요. 근데 연애할 땐 몰랐던 게 결혼 준비하면서 하나둘씩 드러나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결혼 준비라는 게 단순히 식장 고르고 예복 맞추는 게 아니라 사람의 민낯을 하나하나 까보는 과정이란 걸요. 남편 집안은 평범했어요. 특별히 돈이 많지도 않았고 문제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도 나름 각오는 했거든요. 시댁이란 게 어디 쉽겠어요. 저는 그냥 최대한 무난하게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어요. 괜히 마찰 만들기 싫었거든요. 저도 뭐 자산도 없고 배경도 없고 그 흔한 기댈 만한 언니 오빠 하나 없이 동생 하나뿐이니 할 말이 없죠. 근데 처음 어머님이 저를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만나서 반갑단 말은 하기 좀 힘드네요. 아이 듣자니 부모님이 한 분인데 시골 사신다고? 게다가 장녀시라면서 아이고 나중에 우리 아들만 고생하면 어쩌나? 말은 존대인데 내용은 그렇지 않은 거 여러분들도 딱 아시죠? 어머님은 전형적인 내 아들 귀한 줄 아는 분이셨고 시누이는 남편보다 동생인데도 이미 결혼해서 애까지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제법 세상물정 다 아는 척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날 저녁 분위기가 싹 바뀌었죠. 남편이 밥을 먹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한마디 툭 던진 게 화근이었어요. 우리 장모님 댁은 시골이긴 한데 그거 자가래요. 집 옆에 땅도 좀 있고요. 알뜰하게 사셨다더니 그렇게 모으셨나 봐요. 그 말을 듣고 어머님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어머 세상에, 요즘 같은 세상에 자기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안사돈께서 정말 알뜰하게 사셨나 보다. 그 말을 듣자마자 어머님은 눈빛이 아예 달라졌어요. 이 사람이 그 얘기를 왜 했나 싶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브랜딩을 한 거더라고요. 마치 우리 친정이 자산이 있는 집안처럼. 어머님이 결혼 반대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나 봐요. 제가 그 땅을 어떻게 여겨왔는지 알면서도 말이에요. 그래도 이 말이 그냥 감탄으로 끝났으면 저도 좋았죠. 근데 그 뒤부터였어요. 언니, 우린 전세 전전하느라 이사만 몇 번 했는데 언니네 집은 자가에다가 땅도 있다니 든든하시겠다. 이게 웃으면서 하는 말인데 말끝이 묘하게 따갑더라고요. 괜히 나한테 무슨 기대라도 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 처음엔 저만 그렇게 느낀 줄 알았는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점점 드러났어요. 일단은 예단 얘기 나왔을 때도 그랬어요.
우리 쪽에서 형편에 맞춰 간소하게 하겠다고 하니까 시댁에서 은근히 처가는 넉넉하니까 예단도 적당히 하자고 하더라고요. 듣자마자 남편 팔꿈치를 툭 쳤어요. 단단히 오해하신 것 같아서요. 이건 아닌 것 같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피식 웃더니 속삭이듯 말하더라고요. 분위기 좋잖아. 괜히 분위기 깨지 말고 좋게 넘어가자. 그럼 그 분위기 좋은 말이 왜 내 목덜미만 죄는 걸까요? 그 뒤로 시어머니는 절 볼 때마다 뭔가 기대 섞인 눈빛을 보내셨고 결혼식 전에도 친척들 소개해 주시면서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며느리네가 뿌리는 든든하니 우리도 마음이 놓이잖아. 아니, 우리 집 뿌리가 든든한 건 맞아요. 정신적으로는요. 근데 경제적으로는 아니라고요. 우리 엄마는 지금도 장날마다 나물 캐다 팔고 계시고요. 이쯤 되니까 저도 남편한테 따져물었어요. 왜 자꾸 우리 집에 대해 오해하게 만들고 그래? 내가 뭘? 그냥 말 나온 김에 편하게 이야기한 거지. 무슨 오해야?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 자꾸 처가가 든든하다느니 땅이 있다느니. 그럼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우리 집에서 당연히 도와줘야 된다는 분위기 되잖아.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겠지. 당신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이 예민이라는 단어 진짜 사람 돌게 만들어요.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이 집이 그냥 말이 좀 과한가 보다 하고 넘기려고 했어요. 아니면 제 생각이 과하던가요? 어차피 결혼하고 우리 둘이 살면 되니까 시댁이랑은 적당히 거리 두고 살면 되겠지 싶었죠.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정도 적응도 되고 시댁도 그렇게 자주 보진 않아서 그냥 무던하게 흘러가고 있었죠. 나도 사람인데 시어머니 생신을 그냥 지나치긴 그렇더라고요. 마침 주말이었고 휴무도 맞춰놨겠다. 시어머니 좋아하는 나물이며 전이랑 미역국까지 만들어서 들고 갔어요. 시누이도 내려온다기에 겸사겸사 모인 자리였죠. 상을 차려놓고 어머님을 부르니까 어찌나 좋아하시던지. 어머머, 이걸 다 네가 한 거야? 아이고 세상에, 우리 며느리 참 야무지다. 요즘 이런 며느리 어딨니? 아유. 그날은 분위기가 제법 좋았어요. 어머님도 기분 좋으시고 시누이도 얌전히 앉아서 밥 잘 먹고 전 그냥 그래,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날 저녁 시누이가 밥 먹다 말고 묻더라고요. 언니, 나 류민이 옷 좀 사야 되는데 혹시 싸게 살 수 있는 데 없을까? 언니 백화점에서 일하잖아. 아동복이요? 제가 알기론 지금 세일 중인 곳은 없긴 한데. 맞다. 이거 기간 얼마 안 남긴 한데 이거 아가씨 괜찮으면 쓰세요. 제가 마침 VIP 쿠폰을 몇 장 들고 있었어요. 고객 중에 자기 안 쓸 것 같다고 넘긴 거 받아둔 건데 사용기한도 얼마 안 남았고 해서 2장 지어줬어요. 헐, 언니 이런 것도 받아? 부럽다. 역시 부자 새언니는 다르네. 부자 새언니. 이 한마디에 잠깐 머릿속이 띵했지만 웃으며 넘겼죠.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거들더라고요. 며느리가 아주 능력이 있어요. 백화점에서 일도 잘하고 말도 야무지고 우리 아들이 복 터졌지 뭐야. 그때까진 좋았어요. 그냥 다들 기분 좋아 보였고 저도 뿌듯했어요. 명절이 다가왔을 땐 친정에서 감자며 무며 채소 좀 보내줬거든요. 그거 한 보따리 싸서 시댁 들고 갔더니 어머님 말씀이 또 이러네요. 아유, 요즘 이런 신선한 채소 어디서 구해요? 역시 자기네 밭에서 직접 길러오니 얼마나 든든해. 듣는 순간 또 멈칫했어요. 우리 집 밭은 그저 텃밭이거든요. 장에다 내다 팔 것도 겨우 나오는 그냥 텃밭이요. 근데 어머님은 거길 무슨 전원주택 마당처럼 상상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게다가 시누이가 또 옆에서 이래요. 언니네는 마당도 넓고 땅도 있으니까 나중에 집 지어서 빌라도 하나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농담인 거 알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불편했을까요? 그 말이 농담인 척 하면서 본심 슬쩍 내뱉치는 말투였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 어머님이 제가 설거지한다 했는데 옆에서 도우면서 또 이런 말을 툭 던지시는 겁니다. 안 싸도는 뭐든 알뜰하게 챙기시는 분 같아. 보험도 잘 들어놓으셨겠지? 예금도 많을 것 같고.
아유, 나도 좀 그 재테크 좀 배우고 싶네. 아니, 보험이요? 예금이요? 우리 엄마는 그런 건 몰라요. 그저 생계 유지하는 게 전부고 저축은커녕 병원비 아끼려고 허리끈 졸라매는 분이세요. 그래서 바로 말했죠. 아, 엄마 모으신 돈 없어요, 어머니. 하루 벌어 하루 드시는 분이세요. 그냥 장날 장사하시고 그걸로 생활하셔요. 아유, 그건 또 왜 이리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나? 내가 은재 안 사돈한테 여쭤봐야겠다. 그 이후로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까 슬슬 불편해지더군요. 그냥 지나가는 말 한마디 농담인 척 내뱉는 말, 은근한 추측들. 다 내 어깨에 슬쩍슬쩍 얹히는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은 밥 먹은 자리에서 어머님이 대뜸 이러시는 거예요. 네 친정이 든든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편히 사는 거 아니겠니? 그 말을 듣자마자 밥숟갈이 멈췄어요. 저한테 기대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그냥 며느리라서 예뻐해 주는 게 아니라 뭔가 기대감이 깔려 있어서 저한테 잘해주는 것 같은데 제가 밥이 먹히겠어요? 저도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한번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실 저희 집 땅은요. 그 말을 꺼내자마자 남편이 제 옆구리를 콕 찌르면서 끊더라고요. 아이, 그냥 당신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는 거잖아. 괜히 예민하게 안 그러도 돼. 예민하게요? 내가요? 오해를 바로잡는 게 예민한 거예요? 그 일이 터지기 전까지는 사실 저도 시댁 사람들한테 원망까지는 안 했어요. 말이 좀 과하거나 분위기 눈치 없고 기대하는 눈빛이 거슬리긴 했어도 딱히 나쁜 의도로 그러는 건 아니겠거니 하고 넘겼거든요.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면 굳이 마찰 없이 조용히 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갑자기 어느 날 신우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부터가 급하더라고요. 언니 혹시 시간 돼? 잠깐 얘기 좀 해도 돼?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이게 좀 말이 그런데 나 집 계약 하나 했거든. 근데 계약금이 모자라서 혹시 언니네 친정에서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내려놓으면서 숨부터 한번 들이켰어요.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싶었죠. 아유, 그건 어렵죠. 우리 집도 아가씨 생각만큼 넉넉하진 않아요. 아니 언니 그 시골 땅 있잖아. 그거 조금만 팔면 되잖아. 엄마도 괜찮을 것 같다 하시던데. 요즘 시골 땅값 많이 오른다며. 여기서부터 저도 톤이 바뀌었어요. 안 되겠다 싶었고 지금까지 모른 척하고 애들로 말하고 눈치 보면서 피해왔지만 이제는 말해야겠다 싶었어요. 그 땅 팔 수 있는 땅 아니에요, 아가씨. 그린벨트라서 개발도 안 되고 담보도 안 되거든요. 네?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지금껏 우리를 다 바보 만든 거야? 바보를 만들다뇨. 전 지금껏 계속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돈 없다고. 아가씨가 착각하신 거잖아요. 한혜, 언니도 말 안 했잖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 계속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던 게 더 나쁜 거지. 내가 몇 번이나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아가씨 오빠가 말렸어요. 분위기 깨지 말라고. 신우이는 끊임없이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믿어준 게 바보였다는 식으로 마치 절 나쁜 사람으로 몰아붙이더라고요. 급기야 저보고 사기를 친 거나 다름없다는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아니, 속아서 화가 난다며 우리 집에서 언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아냐고. 이럴 줄 알았으면 애초에 기대도 안 했다고 그런 말들을 쏟아내더라고요. 저는 좀 황당했어요. 내가 뭘 속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뭘 준 적도 없고 뭘 빼앗은 적도 없잖아요. 다들 자기들끼리 상상해놓고 이젠 그 책임을 나한테 전가하는 거잖아요. 신우이와의 통화가 그렇게 끝이 나고 몇 시간 후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에서 단단히 화가 난 기색이 느껴졌어요. 이미 신우이한테 이야기를 다 들은 듯 했죠. 정말 그 땅이 그린벨트냐고 팔 수도 없는 땅이란 게 사실이냐고 물었어요. 그린벨트가 뭐니? 그 땅이 팔 수도 없는 땅이라는 게 진짜야? 네,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어머님께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엄마 돈 없으시다고요.
아니 그러면 왜 증정 말을 안 했냐는 거지. 우리가 그 땅을 믿고 얼마나 든든했는데. 아니 이건 좀 너무하지 않니? 하지만 시어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말했어요. 우리는 그 땅을 믿고 든든하게 생각해왔는데 이제 와서 이게 뭐냐는 거였죠. 처음부터 말했으면 자기들도 판단을 달리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무 말 없이 입 닫고 있었던 게 더 기가 막히다는 말도 했고요. 저는 억울했어요. 숨긴 게 아니라 기회가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그 말은 듣지 않더라고요. 변명처럼 들린다고요. 대화가 길어질수록 분위기는 점점 더 냉랭해졌고 결국 시어머니는 실망이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합니다. 그날 이후로 시댁의 태도는 물론 확 바뀌었고요. 그 전까지는 톡 하나에도 하트를 붙이고 집에 들를 때마다 간식이며 반찬까지 챙겨주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젠 단답형 메시지, 딱딱한 말투, 그리고 무소식. 대놓고 싸늘한 건 아닌데 딱 봐도 거리두기 들어간 거죠. 황당하더라고요. 아이 뭘 믿었다는 건지, 언제부터 뭘 믿었고 뭘 기대했고 뭐가 그렇게 배신감이 드는 건지 제가 언제 제 입으로 그 땅 완전 알배기 땅입니다 했냐고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했던 말과 행동은 다 조건에 기반한 거였구나 싶었죠. 사람 보고 뽑는 며느리가 아니고 땅 보고 뽑는 며느리였다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남편은 그걸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데 전 그게 더 짜증이 났어요. 당신은 지금 상황이 얼마나 웃긴지 알아? 아, 왜 또 그래? 그냥 좀 넘어가. 아, 다들 좀 놀랐겠지 뭐. 아, 놀란 게 아니라 실망한 거야. 우리 집에 땅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근데 그 말 듣는 나는 안 실망스러운 줄 알아? 그럼 당신은 내가 우리 엄마한테 뭐라 하길 바래? 그 땅 그린벨트라서 쓸모없습니다. 아, 뭐 이렇게 선언하라고? 아니, 그 전에 애초에 오해 안 하게끔 말리든가 바로잡든가 했어야지. 아, 됐어. 어차피 지나간 얘기 가지고 계속 이러지 말자고. 지나간 얘기래요. 아니, 누가 보면 반찬 뚜껑 잘못 닫은 줄 알겠어요. 그 사건 이후 제가 시댁에서 봤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고 원래는 우리 며느리 덕분에 이러던 사람이 이제는 우리 며느리는 믿으면 안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말로는 안 해도 눈빛이랑 태도에서 다 보여요. 그날 이후로도 며칠은 그렇게 흘러갔어요. 시누이와의 싸움 이후 집안 공기는 더 팽팽하게 얼어붙었죠. 뭐 냉전이라기보단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사람처럼 굴었달까요? 남편은 그 와중에도 태연했어요. 제가 말 없다고 불편해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눈치 없이 맥주 따고 스포츠 뉴스 보면서 킥킥대기 바빴죠. 저는 일부러 말을 안 했어요. 말 붙이면 또 예민하다던가 왜 그러냐며 그냥 좀 넘어가자 같은 말만 들을 게 뻔하니까요.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이성으로는 기대하지 말자 하고 해도 감정은 또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하루는 밤늦게까지 혼자 거실에 앉아 있다가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무심코 말이 튀어나왔어요. 당신은 알잖아. 내가 괜히 남들 앞에서 센 척하고 괜찮은 척했던 거 사실은 다 아닌 거. 우리 집 사정 얼마나 빠듯한지. 그 땅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라는 거 당신만큼 잘 아는 사람 없잖아. 그래서 내가 그동안 입 꾹 다물고 있었던 거잖아. 괜히 창피해질까 봐. 또 누가 우리 집 욕할까 봐. 나 혼자 다 삼키고 견딘 거라고. 근데 당신만큼은 내 편이 되는 거 아니야? 진심으로 그 순간만큼은 기대했어요. 뭐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 내가 힘들었겠다며 도닥이는 손길, 그딴 거 바란 거 아니었어요. 그냥 나한테 네 잘못이 아니야 이 말 한마디만 해줬으면 됐거든요. 그런데 돌아온 건 무표정한 얼굴에 얹혀진 깊은 주름 한 줄. 그러게 내가 그딴 얘기하지 말랬잖아. 그냥 입 다물었으면 조용했을 거 아니야. 그 말을 듣자마자 가슴에서 무언가 툭 부러지는 느낌이었어요. 뭐? 내가 잘못했다고?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그게 문제가 되는 거냐고요. 저는 바로 받아쳤죠. 당연히 화도 났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당신 동생이 대놓고 돈 얘기 꺼냈고 우리 집 사정 뻔히 모르면서 땅 팔아서 내놓으라는데 내가 그걸 거짓말로 넘겨야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지만 남편은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제 말투에 짜증이 났는지 고개를 돌리더니 입꼬리를 비틀더라고요. 그냥 좀 내줘서 조용히 끝났으면 됐잖아.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가족이니까. 당신은 하얀 거짓말 하나 못해? 눈치 좀 보면서 살면 안 되냐고. 눈치요? 지금껏 눈치 보느라 얼마나 숨죽이면서 살았는데요. 시어머니 앞에선 웃는 낯하고 시누이한텐 쿠폰 챙겨주고 친정 이야기 나올 땐 좋은 말만 꺼내고. 내가 얼마나 조심조심 살아왔는데 그걸 몰라요.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우리 집이 뭐 어디 부잣집이라도 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집인데 내가 뭔데 남의 집 계약금까지 떠 안아야 되냐고. 그게 가족이야? 그게 진짜 가족이면 내가 죽어라 벌어서 네 동생 집까지 책임져야 된다는 말이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러자 남편이 얼굴을 찌푸리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 순간 정말 그 사람이 평생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얼굴이었죠. 시골 뜨기 데리고 살아줬더니 고맙다는 말은 못할 망정. 고작 이 정도도 못 맞춰?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분위기 다 뒤집어졌고 매자한테도 내 체면이 말이 아니야. 내가 며칠 동안 어떤 눈초리를 받으면서 버텼는 줄 알아? 이게 다 네 탓이지 누구 탓이라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귀에서 삐 소리가 울릴 정도였어요. 시골뜨기 데리고 살아줬다. 이게 결혼한 지 몇 년이나 된 부부가 할 말인가요?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존재였는지 한순간에 알겠더라고요. 조건 없는 사랑, 사람 됨됨이 보고 결혼했다던 그 말들 다 뻥이었어요. 그냥 친정 땅 보고 기대할 거 보고 그거 하나 괜찮겠다 싶으니까 덥석 물었던 거겠죠. 근데 그 사람은 멈추질 않았어요. 속에 있는 걸 그냥 쏟아붓기 시작했죠. 마치 지금껏 참아왔던 것처럼. 솔직히 말할게. 네 친정이 제대로 든든했으면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굴지도 않았어. 나도 사람인데 처음엔 기대가 있었다고. 뉴스에서 그린벨트 조금씩 풀린다 개발 들어간다 말 나올 때마다 나도 속으로 우리 차례도 곧 오겠구나 하고 기다렸다고. 그래서 참고 버텼더니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도 소식 하나 없고 땅은 여전히 썩어나가고 있고. 너희 집에서 돌아오는 건 빚 걱정뿐이잖아. 이게 결혼 사기지 뭐. 결혼 사기요? 와, 진짜 어이가 없어서. 내가 무슨 재벌딸 행세를 했냐고요. 처음부터 우리 집 형편 얘기 안 한 적 없어요. 오히려 남편이 그 얘기 괜히 분위기 깨니까 하지 말자고 막았잖아요. 시어머니가 우리 집 땅이 있다니까 괜히 잘 보이려는 눈빛 보일 때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면 웃던 사람이 누구였냐고요. 근데 이제 와서 나더러 사기꾼이래요. 그 말 듣는 순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억울한 것도 아니었고 슬픈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말이 안 나왔어요. 진심으로 그 사람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데 내가 지금껏 같이 살아온 사람이 맞나 싶더라고요. 내가 그토록 믿고 기대고 내 마음 열었던 상대가 사실은 시댁의 다른 얼굴이었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등줄기까지 식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남편 등을 바라봤어요. 자는 척 하는 건지 진짜 잠이 든 건지는 몰라도 그 사람의 등이 그렇게 낯설게 느껴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 넓지도 않은 등을 내가 얼마나 믿고 따라왔는데. 그리고 그 순간 저도 마음을 접었어요. 더는 내 편이 아니라는 걸 인정했어요. 남편이라는 사람을 믿은 게 아니라 그냥 기대했던 거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기대도 접을 시간이라는 걸요. 그날 밤 이후로 며칠은 아예 입도 안 떼고 살았어요. 내가 말을 안 하는 건 당연했고 남편도 딱히 말을 걸 생각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그 인간은 집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군다는 거였어요. 퇴근하고 들어와선 거실에 드러누워 여전히 TV를 틀고 낄낄 깔깔거리며 바쁘고요. 전 당연히 그런 모습이 더 짜증이 났고 어떻게 사람 하나가 이리 철면 피울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내가 분명히 앞에서 울다시피 했고 결혼 사기라는 소리까지 듣고 멍하니 멍든 사람처럼 서 있었는데 그 뒤로 단 한 번의 사과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아침에 저랑 마주치면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쓱 훑고는 너나 잘해라는 식으로 입을 삐죽거리는 걸로 끝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정확히 말해서 그 싸움이 나고 딱 일주일 정도 지나서였나? 출근 준비하면서 머리를 말리느라 TV를 켜놓았는데 자막으로 속보가 뜨는 겁니다. 본 뉴스 말고 밑에 왜 조그만하게 뜨는 그런 거 있잖아요. 땡땡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위치는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거기 나온 지명 중에 우리 친정이 딱 적혀 있었거든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드라이기가 멈췄어요. 한참을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TV 앞으로 바짝 다가가서 볼륨을 올렸죠. 틀림없었어요. 그 뉴스 진짜 우리 친정 동네 얘기 맞았고요. 정부 발표로 확정 났다는 말도 반복해서 나오더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타이밍인가 싶었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남편 입에서 나온 말이 뭐였어요? 네 친정 든든했으면 이 지경 안 됐지. 결혼 사기다 그랬던 사람이 이 소식을 듣고 뭐라고 할지 궁금하기도 하고 솔직히 약간 짜릿하기도 했어요. 며칠 차이로 제가 남편의 더러운 속내를 알게 된 거잖아요. 물론 그 짜릿함 뒤엔 분노도 따라붙었지만요. 그리고요, 예상은 틀리지 않더라고요. 그날 저녁 남편은 손에 백화점 쇼핑백 하나 들고 들어왔어요. 거기서 꺼낸 건 예전에 제가 좋아하던 디저트였어요. 평소엔 그 비싼 거 어떻게 매번 먹냐고 핀잔을 주던 사람이 말이에요. 보자마자 느꼈죠. 이 자식도 뉴스 봤구나. 이거 당신이 좋아하던 거잖아. 오늘 좀 기분 풀고 먹자. 그동안 내가 말이 좀 심했지. 미안해. 당신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잖아. 웬일이야? 내가 사 먹으면 핀잔만 하고 비싸서 한 번도 사줄 생각 안 턴 사람이?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뻔뻔한 미소와 어색한 살가움 사이에서 흘려보내던 중 진짜 제대로 된 폭탄이 터져버렸습니다. 평일 한낮이었는데 집에서 점심 준비하던 참에 초인종이 울렸고 현관을 열자마자 시어머니가 벌떡 들어오더라고요. 손엔 두툼한 종이 뭉치 들려 있었고요. 시어머니는 말없이 그걸 식탁에 탁 내려놓더니 가방을 소파에 휙 던지고는 다짜고짜 말했어요. 우리 딸네 집 새로 계약했다. 다음 주까지 잔금 넣으시라고 안사돈한테 전해.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가 진짜 말을 못 들었다고 생각하는지 한 번 더 아주 천연덕스럽게 말했어요. 이제 그 땅값이 올랐으니까 그간 속였던 거는 넘어가겠대요. 이젠 우리도 좀 쓰자. 시누이도 자리 좀 잡아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귀를 막고 싶을 정도였어요. 너도 알지 않니? 내가 이렇게까지 직접 들고 오는 거 솔직히 나도 좀 뻔뻔하다 싶어. 근데 결국 이럴 줄 알았다. 그래도 어떠니 하늘이 도운 거지 뭐. 이제라도 땅이 풀렸지 않니? 몇 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속을 끓였는데 드디어 길이 열린 거야. 네 신우도 애 둘 데리고 전세전전하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너도 봤잖아. 이번 기회 아니면 언제 또 이런 날이 오겠니? 가족끼리 좋은 기회 잡아서 같이 사는 거지. 네가 우리 좀 속인 거 그거 뭐 그렇게 대수냐? 우리가 이걸로 용서해 주마. 거기다 시누이까지 따라왔더라고요. 소파에 딱 앉으면서 팔짱 끼고는 시종일관 헤헤거리며 이러는 거예요. 언니 덕 좀 보자. 가족끼리 그러는 거지 뭐. 그래도 나중엔 엄마가 이렇게 기회 주신 걸 감사할 날 올 거야. 그 순간 속에서 무언가 끓어오르긴 했는데요. 그냥 터지진 않았어요. 전 오히려 차분해졌고요. 심장이 뛰긴 했지만 겉으로는 가만히 웃었어요. 뭐라 말도 못 꺼냈어요. 버럭 소리를 지를까 봐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남편이 눈치를 슬쩍 보더니 갑자기 저한테 가까이 오더라고요. 한쪽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면서 마치 상황을 수습하는 남편 역할이라도 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죠. 여보, 괜히 걱정하지 마. 내가 엄마랑 다 얘기해 볼게. 당신 힘들지 않게 앞으로는 내가 앞장서서 막을게.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나만 믿어. 그날 이후 뭔가 이상하게 몸 안에 쌓여가는 게 있었어요. 말은 안 했지만 기분이 너무 깨림칙했거든요. 시어머니가 계약서 들고 쳐들어온 것도 어이가 없었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남편의 태도였어요.
도대체 어떤 계기로 저렇게 급변할 수 있는지. 사람이 하루아침에 눈빛부터 바뀌는 걸 보니까 등골이 오싹해지더라고요. 분명 뭔가 꾸미고 있겠구나 싶었죠. 근데 그게 이렇게 빨리 드러날 줄은 몰랐어요. 며칠 뒤 친정엄마한테 전화가 왔고 엄마의 목소리가 좀 떨리는 것 같더니 다짜고짜 묻더라고요. 아, 너 요즘 무슨 서류 떼러 다녀? 처음엔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엄마 앞으로 무슨 등기부 등본 열람 안내 같은 게 문자로 왔대요. 거기엔 주소랑 지번까지 정확히 적혀 있었고요.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엄마한테는 그런 거 발급하러 간 적도 없고 당연히 땅에 대해선 아무도 손댄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동생한테도 물어봤죠. 걘 서울에서 일하고 있고 평소엔 땅 일에는 1도 관심 없는 애인데 그날따라 대답이 더 단호하더라고요. 자기가 미쳤냐면서요. 그제야 감이 있다고 오는 겁니다. 아, 이건 우리 가족이 한 일이 아니라는 거. 그럼 누가 했겠어요? 눈 딱 감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딱 한 명밖에 안 떠오르더라고요. 바로 그 인간. 머리 끝까지 열이 확 쏟았지만 일단 진짜인지 확인해야겠다 싶어서 바로 은행으로 갔어요. 일단 그 땅에 대해 뭐라도 저지르기 전에 보호 조치라도 걸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뭐 하나 믿을 놈이 없다는 생각에 내가 내 손으로 다 막아야 했죠. 은행 도착해서 대기표 뽑고 기다리는데 하필이면 담당 창구가 예전에 남편이랑 같이 대출 상담을 받았던 은행원이더라고요. 살짝 민망했지만 뭐 어쩌겠어요.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은행원한테 보호 서비스 신청을 한다니까 서류를 정리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대출 심사 같은 부분에서도 불편하실 수 있는데 괜찮으시냐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괜찮다고 했죠. 대출 받을 일정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 말을 듣던 은행원이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말끝을 흐리면서 이러는 겁니다. 아유, 저 며칠 전에 남편분께서 사모님 명의 땅 상속권으로 대출 가능성 문의하러 오셨는데 혹시 그거 관련해서는 못 들으셨어요?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있자 은행원 얼굴이 순간 하얘지더니 손사래를 치면서 얼버무리기 시작했어요. 아, 그게 정식 절차는 아니고요. 그냥 일반 상담이었고요. 이미 다 들은 마당에 뭘 감춘다고요. 그 길로 은행에서 나왔어요. 손에 쥐고 있던 종이 쪼가리는 땀에 젖어 구겨졌고 머릿속은 온통 남편놈 얼굴만 맴돌았죠. 아휴, 진짜 내가 미쳤지. 내가 뭘 믿고 저 인간이 갑자기 살갑게 꾸는 걸 봐줬나 몰라요. 백화점에서 케이크 하나 딸랑 들고 온 거에 시어머니랑 시누이한테서 편들어준 거에 잠깐 정신 놓았던 내가 한심했어요. 저를 방심하게 해놓고 몰래 대출 받고선 그 돈으로 지 동생 집이라도 해줄 생각이었나 보죠. 집에 들어가니까 남편이 먼저 와 있었어요. 거실에서 웃으면서 요리 어플을 보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그날따라 유난히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하면서요. 아, 여보, 요즘 힘들지? 내가 저녁 뭐 맛있는 거 해줄까? 평소엔 절대 안 하던 말투에 그것도 자기가 먼저 요리 운운하길래 너무 티가 나서 웃음도 안 나왔어요. 게다가 이어지는 말은 더 기가 막혔죠. 여보, 내가 엄마한텐 다 얘기해놨어. 당신이 이번 일로 얼마나 마음 다쳤는지 엄마도 이제 알았다고 하더라. 곧 직접 사과할 거야. 이번엔 진심이래. 그니까 괜히 마음 닫지 말고 받아줘. 엄마도 결국 우리 생각해서 그러는 거잖아. 진심? 그놈의 진심이란 말을 내가 몇 년을 들었게요. 땅 풀리기 전에 욕하고 풀리고 나선 살살 기어오고 이건 사람이 아니라 사계절처럼 바뀌는 위선 덩어리예요. 그날 밤 저는 남편 얼굴을 보면서 속으로 다짐했죠. 이제는 진짜 끝낼 때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바로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일단 달라졌더라고요. 처음엔 말을 아끼더니 이내 징징대는 말투로 바뀌었어요. 내가 전엔 말이 좀 심했지. 아유, 근데 네 신우가 얼마나 불쌍한지 너도 알잖니. 전세전전하면서 애들 키우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옷 한 벌 제대로 못 사입고 산다더라. 예, 너도 여자고 곧 엄마가 될 건데 그 마음 알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 번만 좀 도와주라. 가족끼리 의지하며 서는 거지. 네가 조금만 내주면 네 신우도 살고 우리도 다 편해지는 거 아니겠니? 그럼요, 어머님. 저도 그 후로 생각 많이 했어요. 제가 왜 아가씨 마음을 모르겠어요? 저도 같은 여잔데.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돼요. 돈 걱정은 내려놓으시고 어머님도 그냥 이사 준비나 아가씨 살림살이만 챙겨주고 계세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뭔가 된 줄 알고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속으로는 뭐 됐다 싶었겠죠. 남편도 웃으면서 역시 우리 여보가 최고야 이러고요. 그런데 그 인간들 눈엔 안 보였겠죠? 제 눈빛이 이미 싸늘하게 식었다는 거요. 그날 이후로는 진짜 대놓고 복수할 날만 기다렸어요. 시어머니가 계약서 들고 쳐들어왔을 때도, 시누이가 옆에서 지 인생 반쯤 들뜬 얼굴로 팔짱 끼고 웃고 있을 때도 저는 딱히 화를 내지 않았거든요. 물론 속은 부글부글 끓었지만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 입꼬리만 올렸죠. 이제 남편도 그 식구들도 더는 내 편이 아니라는 게 확실해졌고요. 그 순간부터였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가장 조용하게, 확실하게 이 판을 끝낼 수 있을지 계산이 시작된 게요. 시작은 늘 그렇듯 시어머니의 전화였어요. 은행에서는 안사돈한테 뭐라고 한다니? 대체 그 심사 언제 끝난다고 하디? 이사 날짜 다가오는데 이렇게 답답하게 굴면 어떡하니? 그래도 대충은 날짜가 나와야 내가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을 하지 않겠어? 어머님, 저도 답답하긴 해요. 근데 요즘 은행이 예전 같지가 않다잖아요. 서류 하나하나 확인한다고 얼마나 까다롭게 보는지. 저도 계속 전화 놓고 확인 중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대충 날짜는 나와야 할 거 아니니 안사돈께 다시 한번 여쭤봐라. 괜히 내가 마음이 조급해서 난리치는 것처럼 보이면은 또 내 체면이 말이 아니잖니. 그렇게 조금씩 아주 천천히 시간을 끌었어요. 그럴수록 시어머니는 다급해졌고 시누이는 괜히 저한테 불쌍한 척하면서 언니, 내가 진짜 평생 고마워할게 같은 소리나 해댔죠. 시어머니는 조급함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친척들에게 손을 벌리기 시작했어요. 며칠만 빌려줘라. 잔금 들어오면 바로 갚는다. 우리 며느리네 친정이 땅 부자가 됐다. 그 말에 넘어간 친척 몇 명이 시어머니한테 돈을 보탰고요. 웃긴 건 그렇게 빚었고도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이제 우리도 빌라 주인 된다는 거였어요. 무슨 자기가 로또 맞은 사람처럼 으스대더라고요. 잔금날이 가까워지면서 시어머니는 더더욱이 초조해졌는지 하루에도 서너 번씩 전화를 걸었어요. 네 엄마는 뭐래냐? 응? 은행에서 뭐라더냐? 하면서 재촉을 하는데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제가 대충 둘러대는데도 시어머니는 알겠다는 말밖에 못했죠. 괜찮은 척하는데 목소리는 잔뜩 쪼그라들어 있었어요. 뒤에서는 아주 머리 쥐어뜯고 있었을 거예요. 남편도 그 즈음엔 살살 눈치 보면서 집에서 설거지며 빨래며 갑자기 열심히 하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마음 돌리면 어쩌나 불안했나 보죠. 제 마음은 처음부터 변한 게 없었는데도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잔금날, 아침부터 부동산 사무실로 가는 내내 시어머니는 몇 통이고 전화를 걸었어요. 전 일부러 받지 않았고요. 도착해서 딱 지정된 시간이 지났을 때쯤 시어머니 전화가 또 울렸어요. 이번엔 받았고요. 잔금 송금 왜 안 하니? 당일까지도 이렇게 미적미적거리면 어떡해? 빨리 네 엄마한테 전화 좀 해라. 저는 일부러 더 천천히 말했다니까요. 저희 엄마는요, 땅을 내주실 생각이 없으세요. 애초에 그럴 일도 없었고요. 사실 제가 아예 말씀 안 드리긴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말 그대로 일시정지가 됐어요. 그 정적이 딱 몇 초였을까 수화기 너머로 숨소리 하나 없이 조용하더니 시어머니가 다다다다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뭐? 지금 이게 뭔 소리야? 그럼 우리한테 왜 말을 안 했어? 지금 집주인이 다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와서 이게 무슨 말이야? 언니 미쳤어? 계약금 다 날아가게 생겼잖아. 언니가 말만 했으면 됐을 거 아니야. 왜 이제 와서 이러는 건데? 제가 말한다고 저희 엄마가 그 돈을 왜 아가씨를 줬겠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저는 남편이 뭐 하얀 거짓말? 그런 것도 하고 살아야 한다길래 그냥 확인 중이라고만 말씀드렸던 건데요. 그러자 상황을 파악한 중개인이 한숨을 푹 쉬더니 말을 하더라고요. 아유, 입금 없으면 계약 파기하고 계약금은 매수자 기책사유로 있습니다. 오늘 안에 처리 못하시면 취소해요, 취소. 이 상황에선 절 도와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제야 상황이 실감났는지 시어머니가 전화기 붙잡고 떨면서 뭘 쓰라니 그런 법이 어딨냐고 소리를 치셨고 그 사이 집주인은 벌떡 일어나서 계약서 들고 나가버렸다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시어머니가 친척들 돈으로 잔금을 맞췄다고 했잖아요. 문자랑 전화가 빗발치더라고요. 잔금날 저한테 계약금까지 다 뜯어낼 속셈이었나 봐요. 참, 계약서 들고 집에 와서 거의 울부짖듯 따지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핸드폰이 계속 울려서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허옇게 질린 얼굴로 폰만 바라봤어요. 언니 때문에 계약금 다 날렸어. 내가 지금 무슨 꼴이 된 줄 알아? 애들 데리고 이사 준비 다 해놨는데 말도 없이 이게 뭐냐고. 언니가 사람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고도 태연해? 아가씨, 제가 처음부터 된다고 한 적 없어요. 계속 확인 중이라고만 했지. 오해는 아가씨랑 어머님이 하신 거잖아요. 아니 처음부터 없는 걸 있다고 오해한 게 누구 잘못인데 왜 매번 제가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해요? 참, 예나 지금이나 계속 저만 억울하네요. 신우이는 헛웃음을 치더니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거기서 앉아서 울지도 못하고 화도 못 내고 멍하게 앉아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손에 쥐고 있던 계약서를 구겨서 바닥에 툭 떨어뜨렸고요. 잔금날 그렇게 쑥대밭이 되고 나서도 정작 남편은 예상보다 조용했어요. 아니 나한테 뭐라고 하라도 낼 법도 한데 하다 마는 느낌이랄까요? 분명 중간에 소리 지르려다가 말고 나한테 뭐라고 하려다 입 다무는 눈치였거든요. 그게 오히려 더 찝찝했어요. 저 인간이 무슨 양심의 가책을 느낄 리도 없고 뭔가 더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백화점에서 일을 끝내고 커피 한잔 하러 잠깐 내려갔는데 거기서 남편 회사 차장이랑 딱 마주쳤어요. 가볍게 안부나 물었죠. 별 뜻 없이 했던 말이었어요. 요즘 우리 남편 회사에선 잘 지내죠? 아, 네. 근데 요즘은 거의 못 봤네요. 징계위원회 올라갔다던데 아직 해결 안 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슨 쇳덩이가 굴러다니는 소리가 들렸어요. 징계? 징계요? 무슨 징계요? 저 그냥 소문이에요. 뭐 정확한 건 저도 잘 몰라서. 차장은 아차 싶었는지 당황한 표정으로 손사래를 쳤어요. 근데 그런 말 하는 사람치고 눈빛이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직감했고요. 남편이 회사 돈을 손댔다는 거 차장한테 꼬치꼬치 따지고 물었더니 가닥이 잡히더라고요. 우리 엄마 땅 담보로 대출받겠다고 기웃거리던 그 인간 사실 지 동생 집 해주려는 게 아니라 이미 회사 돈 빼다 쓴 것 때문에 그랬었나 봐요. 아휴,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이 인간이 또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거냐고요. 여보, 오늘 힘들었지? 내가 어깨 좀 주물러 줄까? 요즘 내가 너무 철이 없었지. 우리 집 때문에 고생이 많아. 집에 돌아오자 남편은 여느 때처럼 싱글벙글했어요. 부엌에 들어와선 내가 밥 차리는 동안 옆에서 꼬리 흔드는 강아지처럼 서성였고 오늘 내가 설거지할게 라며 살가운 척을 했죠. 나 참 저게 사람인가? 당신 회사 징계위원회 올라갔다며? 뭐? 회사 돈에 손댔다며 그거 몰래 해결하겠다고 우리 엄마 땅으로 대출받을 생각이었던 거지? 맞지? 그 말에 남편 표정이 싹 바뀌었어요. 피가 가시더니 눈이 일그러졌죠. 몇 초간 말이 없더니 갑자기 반격하듯이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건 진짜 잠깐이었어. 잠깐만 쓰고 바로 채워 넣으려던 거라고. 장모님 땅만 풀리면 하루아침에 다 메꿀 수 있었어. 근데 당신은 왜 이렇게 매정하게 몰아붙여? 단 한 번만 나를 믿어주면 안 돼? 믿어? 당신이 지금 그 말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아니,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당신 친정이 좀만 든든했으면 내가 이런 짓까지 했겠냐? 나도 믿고 기다린 거야. 뉴스에서 그린벨트 푼다길래 나도 희망을 좀 가져본 게 죄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심으로 어이가 없었어요. 기대요? 그게 할 말인가요? 내가 기대를 저버린 건가요? 아니죠. 그 인간이 내 등에 올라타서 칼을 꽂아놓고 이제 와서 책임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횡령을 한 거야? 그게 왜 횡령이야? 빌린 거잖아, 빌린 거. 잠깐만 빌려 쓰는 거였다고. 근데 당신이 그걸 이렇게 망쳐버리면 어떡해? 나 진짜 끝장이야. 회사에서 수사 오래 들어갈지도 모른대. 경찰까지 가면 나 진짜로 망한다. 제발 당신 나 좀 살려줘야 돼. 우리 가정까지 무너지면 나 진짜 못 버텨. 그래, 결국 당신이 원했던 건 나도 이 가정도 아니었네. 오직 우리 엄마 땅 하나였지? 아니야, 난 그 땅 당신 거였던 적도 없고 앞으로도 절대 될 일 없어. 아니,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을 어떻게 마시면 사람이 이렇게 되냐? 남편은 그 말을 듣고 바닥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울다가 말하다가 빌다가 협박하다가 감정이 무슨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나는요, 그걸 보고도 아무런 감정이 없었어요. 저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라 그저 시어머니의 유전자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시댁에서 태어난 또 하나의 거머리였던 거예요. 그날 밤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서류철을 꺼냈어요. 이혼 소송, 그건 이미 내 마음속에서 끝난 문제였어요. 다만 서류로 마무리할 차례였을 뿐이죠. 이제 진짜 끝을 보러 가는 길이었어요. 솔직히요, 이혼 소송이라는 게 꼭 소리 지르고 법정 싸움 하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내가 손에 쥐고 있었던 증거들만으로도 이미 게임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이 회사 돈에 손댔다는 징계 서류, 내 명의로 등기 열람하려고 했던 기록, 그리고 시어머니가 우리 친정 땅을 믿고 날 들들 볶았던 문자들까지 딱 정리해서 변호사한테 넘기니까 변호사가 한숨을 쉬면서도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이 정도면 상대방이 발벗고 잘 쳐자는 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는 웃지도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이쯤 되면 사람이 피곤해서 웃음도 안 나와요. 소송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남편 쪽은 변호사도 선임했지만 정작 해명도 못하고 우왕좌왕했지요. 결정적인 건 회사 징계 기록이었어요. 그 돈 문제만으로도 경제적 무책임 인정이고 내 명의로 뭔가 하려던 건 동의 없는 재산 활용 시도로 간주되니까요. 법원도 남편의 도덕성 결함을 인정했고요. 결국 위자료는 제가 받았고 재산 분할도 거의 없이 끝났어요. 남편은 집 한 칸 얻을 돈도 없이 빈손으로 나가 떨어졌고요. 그 후로도 몇 번 연락은 왔어요. 처음엔 사정하는 톤으로요. 그때는 내가 미쳤었나 봐. 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거든. 진짜 한 번만 기회를 줘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메시지를 보고 한참을 들여다봤는데 그러다가 그냥 차단했어요. 그런 사람은 다시는 내 인생에 발도 못 들이게 해야죠. 반성은 혼자 할 때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남편은 결국 회사에서 정식으로 해고됐고요. 감사실에서 수사 의뢰까지 들어가면서 검찰 조사 받았다고 들었어요. 몇 천만 원 갚느라 친척들한테 손을 벌렸지만 이미 땅 기대하고 돈 빌려줬던 친척들이 도와줄 리가 없죠. 그놈의 장모 땅 믿다가 인생 말아먹은 놈이라는 말까지 돌더라고요. 시모 쪽은 더 가관이었어요. 잔금날 계약 파기당한 이후로는 친척들한테 빌린 돈 독촉이 하루도 안 끊겼대요. 애초에 뻥친 거 아니냐는 말도 나왔고요. 집안 어른들 사이에서도 아예 왕따처럼 찍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우이는요. 웃긴 건 그 사람 자기 친정에서 잔금 다 낼 거니까 계약금은 다 남편 쪽에서 받아왔었더라고요. 근데 계약금도 다 날렸잖아요. 그래서 남편이랑 크게 싸우고 거의 쫓겨나기 일부 직전이래요. 그 일로 시어머니랑 시누이랑 서로 원망만 하다가 결국 싸움도 심하게 나서 둘이서 연 끊었다는 말까지 들었어요.
가족이란 게 결국 이해관계 끊기면 남보다도 못해지나 봐요. 그쯤 되었을 무렵 저는 엄마를 찾아가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 시골집 팔고 나랑 도시로 올라와요. 나 혼자 사는 집에 방도 있고 엄마 같이 살면 나도 든든할 것 같아서. 나는 여기 땅 밟고 사는 게 좋아. 아이, 네 아버지랑 같이 심은 감나무도 있고 네가 유치원 다닐 때 그네 타던 마당도 있고 이 집이 내 전부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때 깨달았죠. 그 땅, 그 집이 우리가 짐이라 여겼던 게 아니라 엄마에겐 뿔이었다는 걸요. 그래서 저는 결국 도시에서 혼자 살기로 했고요. 작은 아파트 전세 얻어서 자취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시골집에 내려가서 엄마 밭일 도와드리고 저녁엔 같이 앉아 도란도란 얘기해요. 예전엔 그 땅이 짐 같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방패 같아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우리만의 안식처요. 그리고 저는 그 사건들을 통해 몇 가지를 배웠어요. 첫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 배경이나 재산은 아무 소용없다는 거. 둘째, 탐욕은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린다는 거.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과 내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거요. 이 세 가지는 앞으로도 제가 살면서 절대 잊지 않을 진리일 거예요. 아직 세상은 복잡하고 사람 마음은 더더욱 복잡하지만 최소한 저는 누구보다 솔직하게 살아왔다는 자신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누가 뭐래도요.